살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 회색빛 콘크리트 초소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가는 최전방의 겨울은 유독 가혹하고 쓸쓸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험준한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예하의 독립대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부대 정문 위에서 힘없이 펄럭이는 태극기는 낡고 해져서 본래의 선명한 색을 잃은 지 오래였으며 그 모습은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음울하고 정체된 공기를 대변하는 듯했다. 초병들의 눈빛에는 대한민국 군인 특유의 생기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로와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대대장실의 풍경은 밖의 혹한과는 전혀 딴판으로 훈훈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어딘가 불쾌한 위화감을 조성했다.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강철중 중령은 최고급 양주가 담긴 투명한 크리스털 잔을 손안에서 굴리며 지루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는 서류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권위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해 있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지휘관은 값비싼 난로 옆에서 나태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부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중령은 이 외진 부대를 자신만의 작은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그는 법이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상급 부대의 감찰이나 검열조차도 험준한 지형과 악천후를 핑계로 이곳까지는 좀처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었다. 보급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예사였고 병사들을 사적인 용도로 부리는 일조차 서슴지 않으며 그는 점점 더 깊은 타락의 다시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부하들은 조국을 지키는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진급을 위한 도구이거나 화풀이 대상에 지나지 않았기에 부대 내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위병소 앞 도로에 저 멀리서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버스에서 힘겹게 내린 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였는데 그녀의 양손에는 보자기로 싼 짐 보따리가 한가득 들려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였다. 낡은 패딩 점퍼와 색이 바랜 목도리로 추위를 막으려 애쓴 김노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들을 보러 왔다는 설렘 때문인지 주름진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다. 그녀는 거센 바람에 몸이 휘청거리면서도 손에 든 짐만큼은 행여나 떨어뜨릴까봐 품에 꼭 안은 채 위병소를 향해 한 걸음씩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김노인이 가져온 보따리 안에는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김밥과 떡, 그리고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식혜가 담긴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시장통에서 푼돈을 모아 마련한 재료들이었지만 자식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걸어오느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곧 만날 막내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입대 후 처음으로 면회를 온 것이기에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시 고쳤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초병은 멀리서 다가오는 초라한 행색의 방문객을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꺼리는 대대장의 지침 탓에 면회객이 올 때마다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질책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초병은 경계용 총기를 고쳐매며 김노인을 향해 거칠게 손짓을 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로 퉁명스럽게 용무를 물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살벌한 풍경은 이미 이 부대의 기강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노인은 초병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꽁꽁 언 손으로 품 안에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네며 사정하듯 말을 건넸다. 멀리서 아들 녀석 얼굴 한번 보러 왔으니 부디 들여보내 달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와 긴장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병은 그녀가 내민 성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규정상 사전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자식 같은 군인에게 거절당한 김노인의 손이 무한하게 허공에서 멈췄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애원하며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들었다. 그때 김노인의 뒤편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초병의 무례한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무런 말 없이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에 초병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진. 김노인과는 먼 친척벌 되는 사이라며 동행했지만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김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쩔쩔매는 동안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주변 지형과 부대 방어 태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위병소, 초소의 낡은 시설물 근무자들의 느슨한 군기, 그리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까지 그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초병의 손에 들린 최신형 소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녹이 슬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 모습을 본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인터폰을 통해 위병소의 보고를 받은 강중령은 달콤한 휴식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책상에 내동댕이 쳤. 주말 오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이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그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상급 부대에 민원이라도 들어갈까 염려하여 마지못해 면회실로 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짓눌러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심보가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김노인과 박도진은 삭막한 연병장을 가로질러 면회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부대 안의 풍경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는데 구석진 곳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건물의 페인트는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시선은 부대 구석구석을 엑스레이처럼 훑으며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규율이 무너진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주먹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지고 있었다. 연병장 한 구석에는 고장난 트럭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바퀴는 빠져 있고 짐칸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흉물스러웠다. 정비병으로 보이는 병사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트럭 그늘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 어디에서도 긴장감이나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도진은 그들의 나태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김노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 부대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안내받은 면회실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낡아 빠진 소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지 곳곳은 찢겨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김노인은 차가운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보자기를 끌어안고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기대감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박도진은 면회실 구석에 놓인 의자를 가져와 김 노인에게 권하며 자신은 창가 쪽에 서서 밖을 주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몇몇 장교들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삭막한 면회실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지휘관들은 한가롭게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박도진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변해갔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주머니 깊숙이 수첩을 찔러 넣었다. 지금은 기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면회실의 냉기는 더욱 심해졌고 김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강중령은 일부러 그들을 기다리게 하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심산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김 노인은 추위에 곱은 손을 호호 불며 아들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오만함과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의 분노가 충돌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면회실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공기는 밖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고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에이터는 작동을 멈춘 지 오래된 듯 싸늘한 냉기만 뿜어내고 있었다. 김 노인은 얇은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잔뜩 움츠렸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도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해온 음식이 식어버릴까봐 걱정하며 보자기를 품속 깊이 끌어안고 연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다. 박도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두툼한 목도리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둘러주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배려에 김 노인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박도진은 천천히 면회실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전문가적인 관찰력으로 공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다. 천장 구석에는 습기로 인한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틀은 뒤틀려 있어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있었다.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이토록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휘관이 부대 관리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이 갱신되지 않은 채 누렇게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대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풍경은 박도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멀리서 병사 2명이 검은색 승용차를 세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차가운 물을 만지며 정성스럽게 차를 닦고 있는 병사들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 차는 작전용 차량이 아니라 지휘관의 개인 승용차임이 분명했고 군인들을 사적인 하인처럼 부리는 행태에 박도진의 눈매는 매섭게 굳어졌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이 부대의 지휘관이 국가의 자산인 병사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행정보급관으로 보이는 상사 한 명이 껌을 씹으며
불량한 태도로 들어왔다. 그는 김노인과 박도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경례는커녕 목례조차 없이 귀찮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면회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그의 말투에는 방문객에 대한 존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김노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지만 상사는 그것을 한 손으로 낚아채듯 가져가며 인상을 찌푸렸다. 군복을 입은 자가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범죄자를 취급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였다. 박도진은 상사의 무례한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신분증을 돌려줄 때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다. 상사는 민간인이 감히 군인에게 훈수를 둔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박도진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박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맹수와도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상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의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상사가 쫓기듯 면회실을 빠져나가자 김노인은 혹시라도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하며 박도진의 옷소매를 잡고 안절부절 못했다. 군인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며 그냥 우리가 참자는 그녀의 말에는 평생을 약자로 살아온 사람의 체념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박도진은 떨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군림하려 드는 현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이 썩어빠진 뿌리를 반드시 도려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강철중 중령이 모니터를 통해 면회실의 상황을 지켜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부하 상사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낯선 남자의 기세가 꽤나 당돌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속 부관에게 면회객들을 조금 더 기다리게 해서 길을 확실히 꺾어 놓으라고 지시하며 다시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든 말든 그는 따뜻한 실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즐기는 사디즘적인 쾌락에 취해 있었고 이는 그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을 불러주겠다는 소식은 감감무 소식이었다. 김노인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고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의 그림자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녀가 가져온 떡과 김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 또한 그 음식들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박도진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직접 움직여서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히 면회를 온 것이 아니라 이 부대의 썩은 환부를 직접 확인하고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노인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김노인의 무릎 위에 덮어주고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면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그의 눈빛은 순한 양에서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돌변했고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이 있는 방향이 아닌 병사들의 생활관과 취사장이 있는 통제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대의 진짜 모습은 잘 꾸며진 면회실이나 행정실이 아니라 병사들이 먹고 자는 생활 공간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를 지나 야외로 나오자 매서운 칼바람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박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건물의 뒤편 음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짬타이거라 불리는 길고양이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위생 상태가 이토록 엉망이라는 것은 병사들의 건강 관리에도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도진은 쓰레기 더미 속에 섞여 있는 보급품 포장지들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것들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들이 분명했다. 누군가가 병사들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한 셈이었다. 그는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을 통과하여 취사장 뒤쪽으로 접근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췄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병사 몇 명이 쭈그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굶주린 사람처럼 패보였다. 취사장 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와야 정상이건만 퀴퀴한 냄새만이 감돌고 있어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도진은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배가 고파서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병사들의 하소연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참담한 내용이었다. 박도진은 취사장을 지나쳐 병사들의 생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사들이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쉬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했다. 계급이 높은 병사들이 낮은 계급의 병사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지휘관이 부대 관리를 방임하자 병영 내의 악습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박도진의 귀를 때렸다. 소리는 막사 뒤편의 으슥한 창고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도진은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날렸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그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잠입했기에 발각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 정의감이 투철한 그의 성격상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박도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체격이 건장한 병장이 왜소한 체격의 이등병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등병은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병장의 입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겁에 질려 방관만 하고 있었다. 박도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등병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도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는 바로 김노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박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이 모든 상황은 나중에 강중령과 그 하수인들을 심판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숨죽여 호흡하며 폭행의 현장을 기록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심판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이 부대에 불어닥칠 피바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부터였다. 박도진은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창고에서 멀어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히 부대 시설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괴물들이 지배하는 소굴에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면회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고통받는 병사들의 손길처럼 그를 향해 뻗어오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고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부패의 냄새를 맡으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이제 곧 강중령과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면회가 아닌 선과 악의 전쟁이 될 것이었다. 창고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박도진은 가만히 숨을 고르며 방금 목격한 폭력의 현장을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억눌린 신음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전장의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가해자인 병장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악의 뿌리를 뽑아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반드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도진은 발소리를 죽여 창고를 벗어나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건물의 외벽은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창문 틈새는 비닐로 대충 막아놓아 겨울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처참한 환경은 마치 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무반의 풍경을 훔쳐보았는데 병사들은 일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잡힌 자세로 앉아 TV를 시청하거나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유로움이나 휴식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막사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을 타 내부를 들여다본 박도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보일러와 그 옆에 쌓여있는 난방유 드럼통들이었다. 연료가 부족해서 난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보일러를 끄고 병사들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드럼통에는 외부로 반출하려는 듯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군용 물자를 횡령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박도진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보일러실을 나와 취사장 쪽으로 이동하던 박도진은 구석진 수도가에서 홀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병사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낡은 활동복 차림의 병사는 차가운 수돗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고 있었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흐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박도진은 직감적으로 그 병사가 아까 창고에서 구타당하던 이등병이자 김 노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병사에게 다가갔고 가까이 갈수록 병사의 몸에 남겨진 상처와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추위와 고통 속에서 홀로 울음을 삼키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은 박도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박도진이 조용히 인기척을 내자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퉁퉁 부어오른 눈과 터진 입술,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은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병사는 낯선 민간인의 등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고 박도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양손을 들어 적의가 없음을 표시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김노인과 함께 온 사람임을 밝혔고 어머니가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병사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붉어졌다. 병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엉망진창인 얼굴을 가리려 애썼고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며 흐느꼈다.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노모가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사는 면회를 거부하려 했다.
박도진은 그런 병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어머니를 만나라고 설득했다. 내 잘못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박도진의 단호한 말에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박도진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신뢰감과 권위에 압도된 병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에게 건네며 얼굴에 묻은 핏자국과 흙먼지를 닦아내도록 도와주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텐데도 병사는 묵묵히 얼굴을 씻어냈고 박도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러 온 청춘들이 부패한 지휘관과 악습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는 병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다. 병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면회실로 향했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병사들은 박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박도진은 병사에게 부대 내의 부조리와 강중령의 비행에 대해 넌지시 물었고 병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도진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강중령이 병사들의 부식을 빼돌려 회식을 즐기고 휴가를 미끼로 병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도진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중령을 어떻게 처단할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면회실 건물이 가까워지자 박도진은 병사를 먼저 들여보내기로 하고 자신은 잠시 더 둘러볼 곳이 있다며 발길을 돌렸다. 그는 단순히 병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장 관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관사는 병사들의 막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부터 화려한 조경수로 꾸며져 있어 위화감을 조성했다.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지휘관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박도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경비병의 눈을 피해 관사 뒤편의 창고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관사 창고의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특수전 부대 출신인 박도진에게 그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한 철사를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고급 양주 박스, 골프채 세트, 최신형 전자제품들,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한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병 위문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 세트들이었는데 이것들은 명백히 병사들의 몫이었다. 강중령은 국가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성까지도 가로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박도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창고 내부의 모습을 꼼꼼하게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물건들의 목록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강중령을 군법 회의에 회부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창고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가 그의 시선을 끌었고 그는 직감적으로 그 안에 부대의 검은 장부나 비자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금고를 열 시간은 없었기에 그는 금고의 위치와 특징만을 기억해두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이제 사냥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사냥감을 몰아넣어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다시 면회실로 돌아가는 길에 박도진은 연병장 한가운데 개양된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찢기고 색이 바랜 태극기는 마치 이 부대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태극기 앞에서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엄과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될 폭풍우를 예감하며 부대 전체가 숨죽이고 있는 듯했다. 박도진이 면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김노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병사의 흐느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이제부터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노인은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었고 병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비극적인 모자의 상봉 장면은 박도진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는 강중령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자비심조차 버리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가 묵묵히 지켜보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때 복도 쪽에서 요란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거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중령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면회실로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박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전신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대면의 순간이 다가왔고 박도진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자세를 낮추며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면회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중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정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슬리퍼를 끌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아첨을 일삼는 장교 몇 명이 따라붙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사람들처럼 킬킬거리고 있었다. 강중령은 김노인과 병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도진은 강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저지를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다렸다. 이제 곧 벌어질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대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임을 박도진은 알고 있었다. 강철중 중령의 등장은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순식간에 불쾌하고 끈적한 기류로 바꾸어 놓았는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나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동네 양아치 건달과도 같은 천박한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이 늘어난 헐렁한 회색 운동복 바지에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와 거만한 자세로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고 뒤따라 들어온 장교들은 주군을 보좌하는 내시들처럼 굽실거렸다. 김노인과 병사는 잔뜩 얼어붙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강중령은 그런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다리를 꼬고 앉아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명예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광경이었다. 강중령은 멍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은 이등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도 걱정은커녕 조롱 섞인 어조로 훈련 중에 좀 다친 것 가지고 계집애처럼 유난을 떤다며 혀를 차고 핀잔을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부하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적인 보신주의만이 가득했다. 이등병은 대대장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위축되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탁자 위에 펼쳐진 김밥과 떡을 본 강중령의 미간이 확 구겨지더니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음식을 가리키며 위생관념도 없이 이런 싸구려 음식을 신성한 부대 안으로 들여왔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의 식중독 예방을 핑계로
외부 음식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소리쳤지만 사실은 가난한 면회객이 가져온 볼품없고 초라한 음식이 자신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속물근성이 발동한 것이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자 김노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보자기를 덮으려 했지만 강중령의 모욕적인 언사는 멈추지 않았다. 박도진은 구석 그림자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강중령이 내뱉는 독설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타박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었기에 박도진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위태롭게 치닫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강중령의 오만방자한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놈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고 오만해진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노인은 어떻게든 대대장의 화를 풀어보려는 순진하고 간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에 담아온 시원한 식혜를 종이컵에 가득 따랐다. 그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습관대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먼 길 오느라 목이 마르실 텐데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노여움을 푸시라고 공손하게 권했다. 그것은 자식을 잘 부탁한다는 늙은 어미의 간절한 뇌물이자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생존하기 위한 약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강중령의 눈에는 그저 귀찮고 구질구질한 잡상인의 호객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강중령은 김노인이 내민 종이컵을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둘러 컵을 바닥으로 강하게 쳐내버렸고 그 바람에 끈적한 식혜가 사방으로 튀었다.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김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음료수를 자신의 옷소매로 닦으려 허둥지둥했고 식혜 국물은 그녀의 낡은 패딩 점퍼와 바지를 적시며 얼룩을 남겼다.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지만 강중령은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비싼 운동화에 튀었다며 불결하다는 듯이 발을 털어대며 인상을 찌푸렸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성마저 상실한 그의 행동은 금수만도 못한 것이었다. 강중령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김노인을 내려다보며 어디서 근본도 없는 물장수 따위가 감히 신성한 부대장실에 들어와서 행패하라고 소리치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김노인의 직업과 출신을 비하하며 이러니까 자식 교육이 그 모양이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딱 맞아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어 모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다. 이등병 아들은 어머니가 당하는 수모의 입술을 깨물며 피를 흘렸고 김노인은 수치심과 서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빌었다. 그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며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의 살기가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구석에 서 있던 박도진이 천천히 강중령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으며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주변을 압도했다. 강중령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지금까지 보았던 평범한 민간인이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사신과도 같은 눈빛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도진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박도진은 강중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섰고
그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강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 등받이로 몸을 움츠리며 위축되었다. 박도진은 낮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고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명령조로 말했는데 그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닌 명백한 상관의 지시와도 같은 단호한 어조였다. 강중령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민간인이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중령은 삿대질을 하며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위병소 당장 연결해. 이놈들 당장 끌어내서 헌병대에 넘겨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뒤에 있던 장교들도 당황하여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만 박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박도진은 강중령의 손가락질을 가볍게 피하며 한 발짝 더 다가섰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네가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장교들은 무전기를 든 손을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중령은 자신의 부하들이 머뭇거리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직접 박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과 권력만 믿고 평생을 살아온 자였기에 눈앞의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도진은 달려드는 강중령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그 손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군복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경고했다. 강중령의 손목은 박도진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 잡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악력의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과 정의로운 힘의 정면 충돌이었다. 면회실 안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김노인은 공포에 질려 아들을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하지만 박도진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거대해 보였으며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강중령의 손목을 놓아주며 마지막 기회다. 어머님과 내 부하에게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이 달고 있는 그 계급장이 내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강중령은 고통과 수치심의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경계병들을 호출했고 곧이어 무장한 병사들이 군화발 소리를 내며 면회실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장 병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총구를 겨누자 면회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다. 강중령은 이제야 살았다는 듯 기세등등해져서 저 새끼 당장 체포에 반항하면 쏴버려도 좋아라고 소리쳤다. 총구 앞에서도 박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사들을 향해 총구는 적을 향해 겨누는 것이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일 뿐이다라고 꾸짖었다. 그의 호통에 병사들은 멈칫하며 주춤거렸지만 강중령의 계속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은 끝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박도진은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풀며 몸을 풀기 시작했고 그의 근육들이 전투태세로 긴장하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썩어빠진 부대를 갈아엎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노인과 병사에게 잠시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한 뒤 다시 강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아수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살기에 눌려 강중령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며 벽에 부딪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강철중 중령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장한 병사들이 박도진을 향해 쇄도하는 순간 좁은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병사는 앳된 얼굴의 일병이었는데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총의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박도진의 어깨를 가격하려 했다. 하지만 박도진은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사람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병사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기를 걸었다. 억소리와 함께 일병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박도진은 병사가 다치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하며 그를 제압했다. 박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가볍게 걷어차 멀리 치워버리고는 다음 병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두 번째 병사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강중령의 독촉에 못 이겨 다시 달려들었다. 박도진은 병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하여 가볍게 업어치기를 시전했고 병사는 큰 충격 없이 소파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병사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급소를 가격하는 치명적인 공격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강중령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모습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박도진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 보였다. 강중령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공포로 인해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박도진은 쓰러진 병사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오며 강중령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호랑이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강중령이 권총을 뽑으려 하는 것을 보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장난감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다. 내 놈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주먹이 먼저 내 턱을 부술 테니까 라고 경고했다. 강중령은 박도진의 눈빛에 압도되어 권총을 뽑으려던 손을 멈추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 있던 대위와 중위 등 참모 장교들은 박도진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평소 강중령의 비위를 맞추며 호가호위하던 자들이었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박도진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도 군인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상관이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있다니 계급장이 아깝지도 않으냐라고 일갈했다. 장교들은 박도진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박도진은 강중령의 책상 앞까지 걸어가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강중령은 박도진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박도진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내 놈이 이 부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병사들의 피와 땀을 팔아 호의호식하니 기분이 좋더냐 라고 물었다. 강중령은 박도진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이거 다 모함이야. 헌병대에 신고할 거야. 강중령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박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아까 촬영했던 참고 사진과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증거 이 안에 내 놈이 빼돌린 보급품들과 병사들을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는 군법 회의감이야. 박도진의 말에 강중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다.
강중령은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비굴한 태도로 돌변하여 박도진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저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풉시다.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이거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지갑을 꺼내며 돈으로 박도진을 회유하려 들었고, 이는 그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박도진은 강중령의 행동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돈 지금 나한테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나? 박도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지며 면회실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렸다. 그는 강중령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고, 강중령은 발버둥치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다. 박도진은 강중령을 김노인이 앉아있는 쪽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놈이 짓밟은 저 어머니와 병사에게 먼저 사죄해라. 내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다. 강중령은 바닥에 엎어진 채 헐떡거리며 김노인의 발치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노인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눈앞에 엎드려 있는 대대장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소시민이었기에 대대장 같은 높은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박도진을 말리며 아이고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이건 어머님이 사과받아야 할 일입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강중령은 바닥을 기며 박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박도진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명예도 긍지도 없는 장사치만도 못한 놈. 박도진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강중령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추태를 부렸다. 아까의 거만하고 위풍당 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겁한 겁쟁이만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대대장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박도진은 강중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 있는 모든 인원은 들어라. 지금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불만 있는 자는 지금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은 군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월권행위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명분 앞에서는 계급이나 규정 따위는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켰고 장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죽이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강중령의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정막을 깨는 벨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강중령은 전화기를 보며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손을 뻗으려 했지만 박도진이 먼저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여보세요. 박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상대방은 상급 부대의 작전 과장인 듯 했는데 박도진의 낯선 목소리에 당황하며 대대장을 바꾸라고 소리쳤다. 박도진은 강중령은 지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다시 걸어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도진은 전화선을 아예 뽑아버리고는 다시 강중령에게 집중했는데 그의 눈빛은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중령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강철중, 내 이름 석자가 군의 수치가 될 것이다. 오늘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어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강중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붕괴 직전에 이르러 있었다. 박도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하는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강중령과 장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날씨에 이 오지에 헬기가 뜰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분명히 부대 연병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도진은 헬기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는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했다. 강중령은 헬기 소리의 불안감을 느끼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오는 거야? 라고 횡설수설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을 구해줄 지원군이 오는 것일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지만 박도진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절망에 빠졌다. 박도진은 내 놈을 심판할 저승사자가 오고 있다. 기대해도 좋아. 라고 차갑게 말하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강중령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책상 밑으로 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면회실 밖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병사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헬기는 부대 상공을 선회하다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센 바람이 면회실 창문을 흔들었다. 박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김 노인에게 다가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제 진짜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켰다. 김 노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박도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왠지 모를 믿음이 갔다. 박도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혔고 찬 바람과 함께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길을 비켜라. 귀한 손님이 오신다. 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다. 이제 강중령의 운명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박도진은 그 최후의 순간을 즐길 준비를 마쳤다. 면회실 안의 모든 시선이 열린 문을 향해 집중되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굉음과 함께 착륙한 헬기는 연병장의 흙먼지를 사방으로 일으켰고 거센 바람은 위병소의 유리창을 깨트릴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 기류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으며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이 작은 부대에서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최고의 지휘관용 헬기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장교가 한 손에 옷걸이에 걸린 정복 상의를 들고 급하게 뛰어내렸다. 헬기에서 내린 장교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매우 긴박해 보였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인 그 자체였다. 그는 흙먼지를 뚫고 대대장실이 있는 본부 건물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전령이 긴급한 작전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것처럼 비장해 보였다. 면회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중령과 참모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저 헬기가 자신들을 지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쿵쿵거리는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이내 면회실 문이 활짝 열리며 헬기에서 내린 전속 부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그는 실내에 난장판이 된 상황과 바닥에 널브러진 병사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바로 박도진을 발견하고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부관은 발 뒤꿈치를 딱 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 군단장님 지시하신 정복과 모자 대령했습니다. 라고 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정적을 깨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고막을 때렸다. 군단장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강철중 중령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고 그의 뇌는 일시적으로 정지해버렸다. 박도진은 부관의 경례를 가볍게 받으며 그가 건네는 정복 상의를 받아들었고 입고 있던 낡은 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가 코트를 벗자 드러난 탄탄한 어깨 위에 부관이 건넨 정복이 걸쳐졌고 그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군단장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강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아까 멱살을 잡으려 했고 물장수라며 모욕을 주었던 그 민간인이 바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뒤에 서 있던 참모 장교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의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진 중장은 천천히 정복의 단추를 채우며 모자까지 눌렀었고 그 순간 촌스러운 아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엄 넘치는 장군의 형상만이 남았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바닥에 주저앉은 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강철중, 네가 아까 내 정체가 뭐냐고 물었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를 보고 물장수라고 했나. 박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강중령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바지 가랑이는 이미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도진은 그런 강중령을 보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을 뿐이었고 그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하극상과 패륜적인 행위에 대한 용서는 있을 수 없었다. 박도진은 천천히 강중령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추며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네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은 국가가 너에게 준 권한이지 네가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준 흉기가 아니다. 박도진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강중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중령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박도진의 손은 이미 강중령의 어깨로 향하고 있었다. 박도진의 거친 손이 강중령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너 같은 쓰레기는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박도진의 고함과 함께 북하는 섬뜩한 소리가 들리더니 강중령의 군복 어깨 부분이 찢겨나갔다. 박도진은 찢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강중령의 가슴에 달린 명찰마저 뜯어내버렸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찢어진 군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강중령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의 장교들을 둘러보며 너희들도 공범이다. 상관의 비리를 보고도 눈 감고 동조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교들은 전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군사 재판뿐이었다. 박도진은 헌병대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짓으로 강중령과 그 일당들을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헬기와 함께 도착한 헌병들이 들이닥쳐 강중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짐짝처럼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강중령은 끌려나가면서도 군단장님 제발이라고 절규했지만 박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가득 채우던 악의 축이 사라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병사들의 표정에도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박도진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천천히 김노인과 이등병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위험 있는 군단장의 모습에서
다시 예의 바른 아들의 친구 혹은 조카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김노인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모시는 부대의 최고 높은 어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박도진은 김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부하놈이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별 3개 장군이 초라한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김노인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고 장군님, 제가 몰라 뵙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등병 아들 역시 군단장이 직접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도진은 이등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이런 억울한 일 없을 거다. 내가 약속하마라고 듬직하게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포상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고 이등병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충성하고 경례를 붙였다. 이제 이 부대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도진은 부관에게 지시하여 김노인이 가져온 식은 음식을 데워오라고 시켰고 면회 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비록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권위의식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밖에서는 헌병들이 부대 곳곳을 압수수색하며 비리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썩은 환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도진이 일으킨 정의의 바람은 이 작은 부대를 시작으로 전군으로 퍼져나갈 기세였다. 헌병들이 강철중 중령과 그 추종자들을 모두 연행해 간 뒤 소란스러웠던 면회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숨막힐 듯 옥죄어 오던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평온하고 안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엎질러진 식혜 자국으로 엉망이었던 바닥은 부관과 병사들에 의해 말끔하게 치워졌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면회실의 난방기도 다시 힘차게 돌아가며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부관은 취사장에서 따뜻하게 데워온 김밥과 떡 그리고 새로 준비한 음료수를 정갈한 접시에 담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비록 화려한 식당의 요리는 아니었지만 김노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소박한 음식들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박도진 중장은 권위적인 정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편안한 모습으로 김노인과 이등병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서슬퍼런 군단장이 아닌 마치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은 털털한 삼촌과 같은 소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노인은 아직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채 자신 앞에 앉아있는 별 3개 장군을 어려워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녀는 감히 장군님과 겸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이며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연신 박도진의 눈치만 살폈다. 박도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직접 젓가락을 집어 김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낼 수는 없다며 어서 드시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그제야 김노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박도진은 옆에 앉은 이등병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많이 먹어두라고 어머니가 너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신 사랑이라고 격려했다. 이등병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맛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이었고,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입안 가득 음식을 우물거리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밥알과 함께 섞였다. 박도진 역시 김밥 하나를 집어 맛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그것은 강중령이 마시던 최고급 양주보다 100배는 더 깊고 진한 풍미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김노인에게 정말 솜씨가 좋으시다며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똑같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는 강중령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김노인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최고의 찬사였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권력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박도진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점심을 함께했고, 면회실은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박도진은 이등병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물어보며 앞으로 부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단순히 강중령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영 내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등병은 장군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와 존경심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얻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도진은 품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이등병의 손에 쥐어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직통으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군단장이 병사에게 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등병은 명함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어머니인 김노인 역시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도진은 그들의 감사가 오히려 부끄럽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군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을 다시 갖춰 입고 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그는 김노인에게 밥까지 배웅해 드리겠다며 앞장섰고, 부관은 남은 짐을 들어주며 그 뒤를 따랐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연병장에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하여 그들의 영웅을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 박도진이 김노인을 부축하며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는데, 그것은 군단장에 대한 찬사와 감탄의 소리였다. 그동안 강중령의 폭정 아래 숨죽여 지내던 병사들은 박도진의 등장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했고,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게 되었다. 박도진은 병사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격려로 화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강요된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박도진은 김노인과 이등병을 부대 정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차량을 따로 배치해 주었고,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김노인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세를 풀지 않았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군인의 가장 예의 바른 작별 인사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관과 병사들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들이 모시는 상관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김노인과 아들이 떠난 뒤 박도진은 다시 헬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는 헬기에 오르기 전 임시로 지휘권을 맡게 된 헌병대장에게 부대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병사들의 난방과 식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 부조리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으며 병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고 거대한 기체는 천천히 허공으로 떠올랐다. 박도진은 헬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낡고 초라한 막사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던 병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를 척결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를 바랐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병사들의 표정과 식판 위였다. 강중령이 횡령했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서 식단은 풍성해졌고 냉골이었던 내무반은 훈훈한 온기로 채워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박도진의 뜻을 받들어 병사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휘를 펼쳤고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등병 김구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선임들도 저를 때리지 않고 잘 대해줍니다. 군단장님이 다녀가신 후로 모든 게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온 박도진 중장은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전방의 산맥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노인이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캔 식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놔둔 작은 상징물이었다. 그는 물장수라고 모욕당했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애국자이자 군인들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임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식혜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박도진은 자리로 돌아와 강철중 중령과 그 일당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횡령, 가혹행위, 방조, 직권, 남용 등 수많은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정의가 실현된 결과였지만 박도진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았는데 아직도 군대 곳곳에 제2, 제3의 강철중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판결문에 서명하며 앞으로도 군내 부조리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전 예하 부대의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지휘관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책상 뒤에 걸린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액자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도진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부하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을 맹세했다. 그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군대에 억울한 눈물은 없을 것이며 군복 입은 자들의 명예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부대 주변의 산등성이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눈 녹은 물은 계곡을 따라 힘차게 흘러내렸고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변화된 부대에서도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며 병사들이 연병장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대지를 박차고 나갈 듯 힘이 넘쳤다. 그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박도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자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도진 장군과 그가 지켜낸 병사들의 전설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한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장수란이라는 오만한 외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와 사람 냄새 나는 전우회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저 멀리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부대의 깃발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